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정윤성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식민지기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창작과 논의를 주도한 카프의 중진 작가이자 식민지 조선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로도 손꼽히는 이기영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기영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있으신지요? 아마 이름을 처음 들어본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근대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장편 고향의 작가 정도로 접해본 바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해방 이전 한국 문학사에서의 비중에 비해서 남한에서의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는 그가 월북했으며 1967년에는 북한에서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까지 올랐기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남북을 갈라놓은 냉전의 논리로 인해 이 비중 있는 작가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남한에서 상당 부분 지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한 가지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3년 전쯤 고등학교 대학 수학 능력시험 모의평가에 이기영의 대표작 고향이 문제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감명 깊게 읽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자마자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작품을 살펴보기 전에 이 해방 이전 이기영의 삶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0세의 나이로 1984년 세상을 떠난 이기영은 1895년 충남 아산군에서 출생합니다. 3살 때 천안으로 이사한 이기영은 사립 영진학교에서 근대 초등교육을 받고 이 무렵 신소설과 더불어 이광수의 무정, 개척자 등 근대 소설을 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안에서의 경험은 고향뿐만 아니라 그의 여러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기영은 1908년, 그러니까 14살이 되던 해 연상의 여인과 결혼합니다. 지금이라면 중학교 1학년의 나이입니다. 아주 이른 나이에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인데요. 여러 소설과 산문에서 그는 조언을 개인적 자유의 측면에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부인의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기울면서 이기영은 소학교를 중퇴하게 되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는 잠업 강습소에서 일을 배우거나 전국을 방랑하면서 이것저것 소일거리 하거나 학교나 군청에서 고원, 그러니까 사무원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 이기영은 아내와 자식들을 고향에 남겨두고 자신이 늘 꿈꿔왔던 일본 유학길에 오릅니다. 동경의 정칙영어학교에서 고학하면서 사자생, 지금으로 말하면 필사를 돕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겨우겨우 이어나갑니다. 동경에서 지내는 동안 이기영은 일본어로 번역된 서양 근대 소설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서적을 접하게 됩니다. 이 시기 소설가 조명희와 동경의 사회주의 단체인 흑도회에서 활동한 이력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본 유학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중단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이죠. 바로 1923년 9월 1일에 발생한 관동대진제입니다. 당시 동경에서 체류하던 이기영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귀국합니다. 식민지의 검열 상황으로 조선인이 겪었던 그리고 그가 본 참상에 대해서 그는 말할 수 없었고 그의 생존기는 해방 후 북한에서 발표된 대하소설 두만강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소설과 이후 발표된 수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시점에 고향으로 되돌아온 이기영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문학의 뜻을 끝끝내 꺾지 않았습니다. 30세가 되던 1924년 개벽사의 현상 공모로 문단에 자신을 알린 후 이듬해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우리에겐 카프로 알려져 있는 이 문학 집단에 가입하여 왕성한 창작 활동을 전개합니다. 주로 가지지 못한 자들의 주목한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발표하면서 좌익 문단 내에서의 입지를 굳혀나가던 이기영은 1933년 식민지기 조선 문단의 수작으로 손꼽히는 장편소설 고향을 조선일보에 연재합니다. 작품은 문단뿐만 아니라 대중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키면서 문단 내 그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학적 성취도 있었지만 카프의 중진 작가이자 간부로서
그는 여러 고초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1931년 좌우합작 독립단체였던 신간회가 해소되는 사건에 휘말렸으며 1934년에는 카프의 해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이른바 신건설사 사건으로 투옥된 경험도 있습니다. 1935년 3년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비로소 석방된 이기영은 카프가 해체된 상황 속에서도 왕성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1937년 중일전쟁을 거치며 일본 제국의 대륙 진출이 노골화되고 38년 국가총동원법이 공포되면서 식민지 조선의 문인들은 문필보국, 즉 글로써 일본 제국의 기조를 선전하고 문학화하는 일에 동원됩니다. 1939년 이기영은 춘원 이광수를 회장으로 설립된 조선문인협회의 간사로서 활동하며 일본 제국을 위한 노동과 생산을 강조하는 일련의 작품을 발표합니다. 이후 1944년 강원도 내금강 부근으로 거처를 옮긴 이기영은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던 중 해방을 맞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방 이전 이기영의 생애를 간략하게나마 짚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문학가였지만 이기영의 삶은 식민지 조선의 여러 정치적 사건과도 겹쳐 있음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는 특별히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의 작품 곳곳에는 검열의 흔적 또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그의 작품이 드러냈던 어떤 정치성을 방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에 유념하면서 이기영과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은 식민지 조선의 대표적인 프로 문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프로란 프롤레타리아의 줄임말인데 프롤레타리아는 역사적으로 무산자, 즉 재산이 없는 자를 의미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공장 노동자 계층을 바라보면서 칼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를 사회과학의 용어로 의미화합니다. 이때 프롤레타리아는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해 노동력을 판매하는 임금 노동자로 제정이 됩니다. 이기영은 현실의 모순을 계급적 관점으로서 파악하고 억압되고 소외된 자들의 공동행동을 서사화하는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소설을 창작합니다. 그의 작품들은 주로 식민지 조선의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농민과 그들의 터전인 농촌에 주목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토지라는 생산을 소유한 농민들은 프롤레타리아에 속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수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정치적으로 의식화하고 동원하는 작업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농민 집단, 그리고 이들과 결부된 어떤 봉건적 분위기, 그리고 식민지라는 정치적 상황을 적실히 반영하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창작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식민지 조선의 문인들은 이러한 특수성을 둘러싼 논쟁을 거치며 나름의 창작을 시도했던 것인데 이기영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은 탁월한 대중성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식민지와 농촌을 총체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당시 문단과 후대 연구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더불어 1924년 등단한 이래로 해방 전까지 90여 편의 소설을 발표한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큰 놀라움을 줍니다. 대중적 흥행, 당대와 후대의 평가, 그리고 많은 작품을 남겼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그의 작품을 읽어나감으로써 근대 한국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나아간 큰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기영의 작품과 더불어 식민지기 프롤레타리아 문학 전반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참조점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카프로 잘 알려진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입니다. 1925년 조직된 카프는 설립 배경에 있어 여러 학설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염군사와 파스큘라라는 두 문단 조직이 통합한 결과로 보는 시각, 사회주의 운동가들과 문학가들의 교류관계, 즉 문단 내부와 외부의 연결로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일본 제국의 검열과 현대 문명을 향한 사상적 대응의 연속선상에서 살피는 시각이 이에 해당합니다. 1988년 7월 월북 작가 해금과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시죠. 월북 작가 해금은 문학사 새 전기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북한을 선택한 문학가들의 작품들이 해방 후 40여 년이 지난 시점에야 남한에 공개된 것인데요. 해금 대상이 된 작가로 이기영을 포함해 한설야, 임화, 김남천, 송영 등 과거 카프 맹원들이
다수 확인됩니다. 이들의 사진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금 조치를 기점으로 카프 문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남한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초기 이기영 문학 연구는 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 이론과의 비교 또는 카프 내부의 창작 논쟁에 입각해 수행되었고, 이때 고향은 식민지 조선의 농촌이 자본주의화되는 양상을 총체적으로 묘사했다는 점,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전형성이 탁월하다는 점에서 최고의 리얼리즘 소설로 평가되었습니다. 그간 식민지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은 카프의 공식적인 창작 지침 또는 내부의 창작 논쟁과의 연관 속에서 연구되었으나, 최근에는 카프 중심의 연구 경향을 상대화하면서 이 문학단체의 외부에서 창작된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정치적 지향을 공유했으나 카프에 가입하지 않았던 이른바 동반자 작가와 더불어 한때 카프에 소속되었던 아나키스트 문인들 그리고 그들의 작품들이 주목된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경제적 착취 구조와는 다른 차원에서 개인 또는 일상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연구의 관점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는데요. 이때 개인의 내면, 감정과 더불어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타자로서 여성이 새로운 연구의 시각으로 제한되면서 이기영 문학뿐만 아니라 식민지기,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논의는 더욱 풍부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기영과 그의 작품들은 연구 경향의 흐름에 따라 문학사적 의의가 끊임없이 갱신되어 왔지만, 프롤레타리아 문단을 넘어 근대 한국 문단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를 근대 한국 문학사의 지표적 인물로 바라보는 시선에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그의 대표작 고향이 놓여 있습니다. 고향은 1933년 11월 15일부터 34년 9월 21일까지 약 10개월간 조선일보에 연재되었고, 일반 대중 독자뿐만 아니라 문단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킨 작품이었습니다. 장편 소설을 논평하는 경우 그 시기는 주로 단행본이 발간된 이후이지만, 고향의 경우 그 이전부터 작품의 탁월함과 더불어 문학사적 의의를 살피는 여러 논평이 제출되었습니다. 1932년 4월부터 33년 7월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이광수의 장편 흙과의 비교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프 소속으로 여러 평론을 남긴 민병휘는 농민과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장편 소설로서 두 작품의 공통점을 지적하면서도 등장인물의 속성을 근거로 하여 두 작가 이기영과 이광수의 인생관과 정치적 지향을 대조합니다. 즉 우파 부르주아의 민족 진영과 좌파 계급 진영이라는 당대 문단의 일반적인 이해 속에서 두 작가와 작품들은 라이벌의 구도로 다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카프의 대표 평론가 김남천은 고향의 주인공 김희준을 적극적인 인텔리겐치아로 규정하면서 그와 작가 이기영 모두 관념의 차원에서 벗어나 현실 생활과 투쟁하고 있다고 고평한 바 있습니다. 이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고질적 맹점인 도식성의 문제와도 연관되는 논평입니다. 이기영은 연재를 시작하기 전 작가의 말에서 중농의 아들로 출생한 지식인이 고향으로 돌아와 건실한 생활을 살고자 하는 노력, 열정, 그리고 실망과 더불어 농촌의 분화 과정을 여러 층으로 묘사하는 것이 창작 의도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언급되는 지식인 계급과 농촌의 분화 과정은 근대라는 키워드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봉건적 질서가 남아있는 식민지 조선의 농촌에 근대적 문물과 제도가 흘러들어오는데, 이 접촉은 마냥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개명했다고 하지만 농민들의 삶은 해가 지날수록 더욱 팍팍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기영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주목하고 전제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식민지 조선의 농촌에 미친 근대의 효과를 세밀한 필치로 묘사한 후 고향은 비로소 농민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공장 노동자와 이들을 동력으로 사회 변혁을 기획하는 지식인의 관계를 논합니다. 이러한 서술은 곧 근대의 속성 자체를 성찰하는 방식이면서 동시에 식민지 조선이라는 특수한 맥락을 함께 사유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작품에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재미있는 장면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재 당시에도 큰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킨 고향은 상하 2권의 단행본으로 발간되었습니다. 한성도서 주식회사의 현대조선 장편 소설 전집 기획을 알린 고향의 상권은 1936년 10월, 하권은 3달 뒤인 1937년 1월에 발간되었는데 문자 그대로 불티나게 팔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성도서 주식회사는 한 달 만에 고향 상권이 초판이 동나는 바람에 구매를 위해서는 대기해야 한다고 긴급 공지를 내는가 하면 상권을 모두 읽은 독자들은 독자 통신란을 통해 학원을 얼른 내달라고 출판사를 닥달하기에 이릅니다. 비록 활자이지만 독자들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과연 소설의 어떤 점이 대중의 구미를 이렇게 끌어당겼던 것일까요? 저도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재미와 관련한 지금의 나의 감각과 그 당시 독자들의 감각을 비교해보는 것도 작품에 접근하는 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고향에서 드러나는 인간에 대한 관점과 이와 연관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근대입니다. 고향에서 드러나는 근대에 대한 이기영의 태도는 세밀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작품이 근대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일관하거나 과거로 향해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품은 이른바 근대의 흐름 속에서 식민지 조선의 농촌과 그곳에 사는 촌민들의 삶이 변화하는 양상에 먼저 주목합니다. 이는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진 자를 향해 분개하고 걸기하는 장면을 적극적으로 서사화하면서 사회를 변혁해야 한다는 어떤 섣부른 정치적 구호를 제시하는 방식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도입부에서는 근대의 물결에 힘입어 변화한 식민지 조선 농촌의 풍경과 더불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작농 또는 공장 노동자로 전락하는 주민들이 묘사됩니다. 한정적인 강의 분량으로 작품 속 생동감 넘치는 인물을 모두 다룰 수가 없어서 아쉬움이 큰데요. 저는 주된 서사를 이끄는 인물들을 디딤돌 삼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심 인물인 김희준입니다. 5년간의 일본 유학을 마치고 고향인 원터 마을에 돌아온 그는 자신 앞에 펼쳐진 광경에 아연실색합니다. 기찻길과 정거장이 강가와 들에 자리 잡았고 전화와 전등을 잇는 전화선은 질비해진 기와집과 더불어 농촌의 풍경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빽빽했던 뽕나무밭과 잠업 기수들을 훈련했던 허름한 강습소는 이제 근대적인 제사공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유학길에 오르기 전 잠업 강습을 받기도 했던 그는 손으로 물레를 돌리고 화롯불에 고치를 삶아 손끝으로 실을 찾아내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기계와 수백 명에 달하는 여공이 있는 대공장에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작농으로 전락해 더 이상 농사로 먹고 살 수 없는 농민의 딸은 공장에서 생활하며 전대미문의 공장 노동자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희준이에게 새삼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고향의 전경은 먼저 기술적인 발전로부터 시작합니다. 고향이 적확히 묘사하듯 근대의 흐름이란 이동과 기술의 속도와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우리가 곱씹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경이로운 근대의 시류를 탄 마름 안승학이 소개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지주를 대리하여 그는 소작농을 관리하는 인물입니다. 태생이 양반은 아니었지만 일본어를 배우고 군청에서 일하며 측량 기술을 익히면서 이른바 개화한 그는 마을 논밭의 지도를 조작함으로써 자신과 경쟁하던 다른 마름을 쫓아냅니다. 이 아래의 사파는 안승학이 근대를 선취할 수 있었던 경로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우편 제도를 활용할 줄 알았고 기차를 탔으며 치밀한 손익계산으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선 매우 일상적인 것이지만 작품의 배경인 1920년대 전반기 한국의 농촌에서 이는 상당히 근대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더불어 안승학과 관련하여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시간에 대한 집착입니다. 다소 우스꽝스럽게 묘사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간은 황금이다라는 금언을 가슴에 새긴 그는 시간을 엄수하고 조선 사람은 게으름뱅이라는 외국 사람들의 비방에 반박하듯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고향의 서사는 기본적으로 김희준과 계몽의 대상이 되는 농민, 노동자가 마름, 안승학과 벌이는 갈등에 근거합니다. 그렇지만 김희준과 안승학의 관계가 명확하게 적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김희준은 마을 사람들을 한데 모을 두레를 조직하기 위해 안승학에게 돈을 빌리고 그를 일종의 어르신으로 치켜세우게 되며 안승학은 두레의 영향력을 경계하면서도 이로부터 결집된 노동력을 자신의 논을 매는데 써줄 것을 희준에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전략적 동거라고나 할까요? 이들의 묘한 관계는 스파이를 붙여 상대의 동태를 확인하면서까지 팽팽하게 이어집니다. 큰 틀에서 김희준과 농민, 노동자 대 안승학의 구도로 서사를 바라본다면 김희준이 만들고자 하는 집단이란
과연 무엇일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학 이전보다 황폐해진 고향의 안타까움을 느낀 희준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3.1운동 이전 기독교 계열의 청년회와 지방유지들이 설립한 청년회입니다. 귀국하여 청년회의 집행위원이 된 그였지만 바둑이나 장기를 두며 소일하는 오락기간에 지나지 않는 이 조직에 희준이는 이내 실망하게 됩니다. 청년회 소속으로 지도자를 자처하는 일로부터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한 희준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시선을 옮겨봅니다. 그런데 이곳 원터마을의 농민들은 과거 각자의 밥벌이에 급급했을 뿐 함께 무엇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희준은 말하자면 함께하는 경험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계기로서 야학을 운영했던 것입니다. 근대 교육을 받은 희준이는 조선어와 일본어 그리고 산수 등을 가르칠 뿐 아니라 세상은 위대한 노동의 힘으로 굴러간다는 점을 지적하고 가난한 농민이 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합니다. 희준의 교육과 일장 연설에 농민들은 감화되고 깨우침을 얻는 듯하지만 농번기의 고된 육체 노동으로 인해 농민 대부분은 야학에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곧 지식인이 주도하는 어떤 계몽의 기획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희준은 일자무식의 농민을 가르쳐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과 동시에 자신의 인텔리 근성을 자책합니다. 자신의 유약함과 어색함을 절감하면서도 농민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동 현장으로 자신을 밀어넣습니다. 야학에서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한 그는 자신의 흰 손을 농민 또는 노동자의 손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희준이는 농민들이 노동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육체 노동이 가진 신성함을 논합니다. 그는 논밭에 나가 노동을 체험하며 서투르지만 그의 노력으로 인해서 농민들과 그의 정서적 거리는 점차 좁혀지게 됩니다. 안승학의 딸 갑숙 또한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에서 교육받은 갑숙은 동료 여공들에게 인텔리라는 이유로 따돌림 당하지만 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의식적으로 친해지려는 과정 중에 노동자의 의식과 감정을 얻게 됩니다. 사실 갑숙이가 원터마을의 제사공장에 들어간 이유는 아버지 안승학이 제안한 혼인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숙이는 공장에서 규칙적으로 노동함으로써 노동이 물질을 생산하고 물질이 곧 인간의 생활과 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를 동료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다른 여공들도 공장에서 노동함으로써 과거엔 알지 못하던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어떤 계명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희준과 갑숙의 예시를 보건대 이기영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노동의 의미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인, 다시 말해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은 손에 익지 않은 농산일을 구태여하거나 고된 노동으로 신체가 파괴되는 상황을 감수합니다. 더불어 이 노동이 이루어지는 공장은 프롤레타리아의 의지와 의식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공간으로 재현됩니다. 실제 비료 공장의 노동자 출신으로서 소설을 발표한 이북명은 극악한 근무 환경에 처한 조선인 노동자들이 팔이 잘려나가거나 가스에 중독되는 산업재해 현장을 아주 집요하게 묘사한 바 있습니다. 공장과 노동이라는 두 개의 항을 공유하면서도 두 작가는 아주 상이한 구도의 서사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지식인과 농민과 공장 노동자로 대표되는 프롤레타리아의 관계를 재현하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일반적인 양상에서 살펴볼 때 이기영의 소설들은 작중 지식인에게 노동의 실제 경험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 비판적 지식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생활의 경험은 노동을 통해 지식인들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동의 중요성은 농민과 노동자들에게도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저는 이기영이 여러 소설에서 노동의 경험이 어떤 바람직한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인과 프롤레타리아의 거리는 노동이라는 공통된 경험으로 좁혀질 수 있었고 농민과 노동자들은 성실히 노동함으로써 집단운동을 위한 자격을 갖춘 존재로 승인됩니다. 이기영이 강조하는 노동의 의미는 단편소설 아사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927년 발표된 이 소설에는 농사로 더 이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자 노름판으로 나가려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가난한 농부는 사람은 가난할수록 마음을 바르게 먹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지인 도박을 거부합니다. 도박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 대신에 차라리 굶어 죽음으로써 자신이 생각하는 옳은 도리를 지켜냅니다. 이는 고향의 희준이가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노동의 가치를 말한 바와 일맥상통합니다. 아사와 같은 해 발표된 최서의 홍염에서는
극단적인 가난이 가지지 못한 자의 살인, 방화 등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정당화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면 이기영은 생명의 존속 자체가 보장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폭력을 억제하고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어떤 최저선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창작하는 이들 간에도 극단적인 가난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비단 프롤레타리아 문학에만 한정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인간과 사회 그리고 역사와 세계에 대한 개별 작가들의 이해와 주장에 주목해서 작품을 읽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도 속에서 소재상 연결될 것 같지 않은 작품들을 함께 논해보는 재미를 발견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고향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지식인의 면모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인과 관계 맺는 농민과 공장 노동자, 즉 프롤레타리아는 어떤 이들로 그려질까요? 물론 이기영의 작품만 놓고 보더라도 어느 정도 편차가 존재합니다만 저는 이기영이 이들을 재현하는 데 있어 공통적으로 두 가지 속성에 주목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기심과 연관되는 야수적인 면모입니다. 말은 안승학의 딸이지만 5kg 이름을 바꾸며 공장 노동자로 거듭난 갑수기의 입을 빌려 이기영은 사람에 대해 하나는 금수같이 야비한 마음과 또 하나는 거룩한 인간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급이라는 것은 사실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층위에 걸쳐 구성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단순화해서 말해본다면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경제적 적대 구조에 근거한 서사로 이해할 때 프롤레타리아, 더 나아가 계급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구획을 통해 어떤 사회 변혁을 목표로 하는 지식인의 욕망이 투영된 개념입니다. 정치운동을 위한 계급이라는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개인 간의 차이는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집단화된 개인으로 재구성됩니다. 고향에서는 주로 농민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기영은 서술자로서 작품에 개입하여 원터마을의 가난한 소작인들이 언뜻 생각하면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서로 친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와 정반대이며 이들 간의 관계를 물에 뜬 기름으로 비유합니다. 더불어 이들을 한데 묶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김희준은 그들 간의 반목을 여러 차례 확인하게 됩니다. 한 예로 송아지를 제대로 묶어두지 않아 이웃의 콩밭에 들어가 콩을 뜯어먹는 일이 발생합니다. 화가 난 콩밭 주인은 돌을 던져서 송아지를 내쫓는데요. 두 집안의 과부는 이를 두고 옥신각신하는데 지나가던 이들은 이들이 다투는 것을 보고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져서 사람들이 늑대가 된다고 바라봅니다.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모습은 슬라이드에 이렇게 사파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듯 생존에 급급한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이들 간의 계급의식, 어떤 공통된 의식이라는 건 쉽사리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고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희준이는 야학을 운영했던 것이고 농민들의 제안으로 설립된 두레는 그들로 하여금 함께 일하게 합니다. 두레가 설립된 이후로 가난한 농민들은 굶지 않도록 서로를 돕게 되는데 어떤 인간적인 면모로 일컬어지는 이 동정을 나누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고향에 연지 3년 전, 그러니까 1930년 발표된 단편 홍수에서도 가난한 농민들의 야수성과 이기심, 그리고 이를 길들이려는 시도가 확인됩니다. 이 소설의 지도자적 인물인 박건성은 일본에서 7년간 공장 노동자로서 생활했고 계급적 시선을 갖추고 가난한 농촌으로 귀향합니다. 잠시 홍수의 사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어떤가요? 신체적으로 매우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낯을 쥐고 있죠. 맞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그는 자청에서 논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일본까지 다녀온 그가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찹니다. 일본까지 다녀온 사람이 농사일을 한다는 이유로요. 그러나 이내 농민으로서의 몫을 해내면서 건성이는 이들과 가까워집니다. 특유의 신체적 건강함과 사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마을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건성이는 빈번한 홍수로 인해 척박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농민들에게 주목합니다. 반복되는 수재로 가난한 소작인들은 악귀와 유령, 즉 인간 이하의 존재로 묘사되고 이들로부터 어떤 공동 행동의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때 건성이는 홍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들을 조직화합니다. 그간 불어난 강물 앞에서 각자 도생해야 했던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지도로 설립된 구호반에서 서로를 도와 재난을 극복하고 어떤 공동의 감각을 얻게 됩니다. 소작인들은 이 경험을 발판 삼아서 새롭게 설립된 농민조합에 가입하고 하나된 목소리로 지주를 향한 공동투쟁을 단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소설 홍수는 서로를 물어뜯는 가난한 자들 간의 적대를 해소하고 공동의 감각을 일깨운 후에야 비로소 가진 자를 향해 함께 투쟁할 수 있다는 전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건성이의 결혼 중매입니다. 여기 오른쪽 사파를 한번 보시죠. 여기엔 호미와 낫 그리고 한 쌍의 남녀가 있습니다. 건성이는 가난한 농민 집안의 완득이와 음전이를 중매하고 새로운 형식의 혼례를 제안합니다. 바로 넉넉지 못한 농민의 생활에 맞는 의복과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었는데요. 피아노 대신 농악이 울리고 가난한 농민들의 축원 속에서 두 남녀는 금가락지나 보석반지 대신 농민의 상징인 호미와 낫을 서로의 몸에 걸쳐줍니다. 하객들은 이들에게 여물을 끼얹죠. 오늘날의 결혼식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흥미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을 농민적인 결혼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장면으로부터 생경함과 놀라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묘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신랑의 왼편 어깨에 얹어진 낫은 날이 서지 않았다는 의미심장한 서술입니다. 저는 이것이 앞서 언급한 소설의 메시지가 은유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가난한 이들 간의 결합으로서 서로를 해치던 낫의 시퍼런 날이 더 이상 그 날카로움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성이는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구호반을 조직하고 농민 간의 결혼을 주선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규합할 수 있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고향의 희준 또한 적극적으로 두 남녀의 결혼을 지휘합니다. 인동과 음전 그리고 반개와 기철입니다. 사실 인동과 반개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희준의 개입으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희준이를 비롯한 청년회가 이들의 결혼식을 치러주지만 인동과 음전의 관계는 애정과 성욕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하고 인동이는 희준의 주선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에 이릅니다. 반개 또한 인동이를 잇기 위해 공장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내립니다. 농민들 간의 혼인을 적대를 해소하는 한 방도로 의미화한 홍수와는 달리 고향에서는 지식인의 기획은 무사히 완수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매의 실패와 더불어 결국 운영이 중지된 희준이의 야학 또한 떠올릴 수 있겠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자 추수하지 않기로 한 공동행동의 약속이 쉽게 깨어지는 장면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희준이는 농민들로부터 다시금 농노, 즉 노예의 근성을 발견하고 고향에서 머무른 시간 동안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고 자책합니다. 이때 좌절하는 지식인 희준에게 의지를 되찾아주고 재정적 또는 정신적 지원을 보내는 여러 주변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중에서도 김선달이란 인물에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프롤레타리아가 가진 동물적인 이기심에 관해 이야기했다면 다음으로는 프롤레타리아의 고유한 힘 또는 서사의 차원에서 고유한 영역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선달은 젊은 시절 술 마시고 오입에 빠져 살았던 시쳇말로 잡놈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무식하지만 이야기꾼의 소질을 가지고 있어 마을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지만 과거를 그리워하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농민들과 달리 그는 막연하게나마 근대를 받아들이고 계명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농민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데 희준이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희준이는 이러한 김선달로부터 어떤 공통되는 것을 느끼며 그와 함께 행동합니다. 어떤 근대라는 것을 옹호하는 태도를 공유하기에 이들은 한 배를 탈 수 있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이 배의 키는 일본에서 근대 교육을 경험한 희준이가 독차지하게 되는 것일까요? 흥미롭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잡놈 김선달이 탁월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두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번기가 되자 희준이가 설립한 야학에 참여하는 농민들이 줄어드는 것과 대조적으로 김선달이 주도하는 두례에 힘입어 마을 사람들의 기분은 통일되고 그들 간의 갈등은 자연스레 해소됩니다. 소시적 놀아본 경험이 있기에 꽹과리를 잡고 선두에 나선 김선달의 지휘하에 농민들은 농악을 울리고 흥겹게 움직이며 리듬에 맞춰 함께 김을 맵니다. 이기영은 눈에 띄는 하얀 다리를 가진 희준이가 농악대의 일원이 되어 논두렁길을 걸어가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이 장면에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는 지식인과 프롤레타리아의 관계에서 어떤 위계의 전도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이기영은 지식인의 지도 또는 근대 지식과 구호만으로는 사회주의적 전망을 성취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는 듯합니다. 한편 김희중과 안승학의 대결 구도는 안승학의 몰락으로 마무리됩니다. 안승학에 맞선 소작쟁이는 사실 농민들의 분열로 위기를 맞지만 갑수기와 공장 동료들이 가져온 돈으로 간신히 유지될 뿐입니다. 소작쟁이가 안승학에게 결정타를 날리지 못하던 중 김선달은 안승학의 명예를 공격하자고 제안합니다. 즉, 딸 갑수기가 경호와 결혼하게 된다면 경호의 천안 출신 성분을 온 동네에 퍼뜨려 안승학의 체면에 흠집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 희준이 자신 또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이것이 아니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놀랍게도 꿈쩍 않던 안승학은 이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천안 신분, 그것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있던 것일까요? 그는 마을 사람들의 입단속을 요구하면서 소작인들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기로 합의합니다. 희준과 소작인들은 분명 원하는 바를 얻었으나 이는 분명 석연치 않은 승리입니다. 희준이의 말맞다나 정정당당한 수단이나 실력으로 얻어낸 승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찝찝한 결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소작쟁이의 과정에서 가난한 농민들의 단결이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취약한 것임이 드러났고 이들의 터전인 농촌에는 여전히 어떤 봉건적 질서가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어떤 모범적인 형태의 소작쟁이를 성급하게 묘사하는 것 대신 고향의 결말은 이렇듯 식민지 조선 농촌과 근대라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먼저 요청하는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애욕 또는 정욕과 관련한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농민을 향해 진행되는 희준이의 조직사업과 더불어 고향의 서사를 구성하는 것은 안승학의 딸 갑숙과 고리대금업자 권상철의 아들로 소개되는 경호의 관계입니다. 갑숙은 희준이를 이론과 실천의 역량을 모두 가진 투사로 인식하고 그에게 다소간 연모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런데 희준이는 결혼하여 자식이 있었고 갑숙이는 과거 경호에게 겁탈당한 이력이 있어 자신이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에 좌절합니다. 방학이 되어 서울에서 원터마을로 내려온 갑숙이는 경호가 자신에게 다시 치근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자신이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이 탄로가 날까 두려워 공장 노동자가 되겠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한편 경호가 계속 구애하자 갑숙이는 이론과 실천이 합치돼야 될 시대다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먼저 생활과 싸우는 용사가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갑숙의 진심이 전해진 것인지 경호는 그녀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갑숙이를 오랫동안 괴롭혔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경호는 자신이 천한 부모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공부가 아닌 새로운 생활을 기획하는데 그것은 마을의 제사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아버지 권상철의 주선으로 사무원 일을 맡아보던 그는 오키라는 가명을 쓰던 갑숙을 알아보고 두 남녀는 공장 안에서 동지 결혼을 약속합니다. 앞서 언급한 노동의 장소로서 공장이 갖는 의미를 떠올린다면 이기영이 왜 그들을 그곳에서 동지로 결합시켰는지를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경호와의 결합은 그의 친부가 제 손으로 먹고 사는 농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갑숙이는 경호에게 친부와 같은 모든 농민과 노동자를 위해 일하라고 절절히 당부합니다. 한편 그들이 말하는 대의를 위한 결혼은 성욕을 철저히 억제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말하자면 두 남녀의 성적 충동은 의식주와 같은 인간의 본능이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타락시킬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남녀의 결합은 서술자인 이기영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룩한 사랑 또는 정욕, 그리고 고상한 동지애 또는 추잡한 연애의 양자택일 구도에서만 이해됩니다. 희준이 또한 작품 말미에서 갑숙이에게 애욕을 느끼지만 자신의 정당함을 확신하기 위해 그를 동지로 인식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는 곧 이기영의 프롤레타리아 문학 작품 전반에서 드러나는 주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1927년 발표된 단편 민며느리에서는 한 여성이 사랑의 좌절을 계기로 노동과 공부를 병행하며 스스로 계급의식을 획득하는 아주 모범적인 공장 노동자로 성장합니다. 사랑과 성욕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진정한 정치적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사랑과 성욕이 배제된 인간이야말로 이기영이 서사적으로 형상화한 어떤 이상적인 인간의 한 양상입니다. 바람직한 노동자로 변모한 갑숙이에 감복한 경호는 위대한 행복을 위해 조그만 행복을 희생해야 된다고
머릿속으로 되뇌입니다. 사실 이기영의 작품뿐만 아니라 식민지기 프롤레타리아 문학에서는 이러한 성적 욕망의 억압이 빈번히 발견되는데 위대한 혁명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연애 감정이나 성적 충동은 억눌립니다. 이는 곧 공적 대의를 위해 사적인 것이 부차적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본질을 되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지지 못하고 소외된 자들을 억압하는 경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알리고 이들에게 어떤 인간다운 삶을 되돌려주고자 하는 것이 이 정치화된 서사의 목적이라면 사랑과 성욕을 억누르는 서사적 시도야말로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이에 대한 대답은 인간적인 것을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기영의 작품에서 반복되는 이 양상으로부터 인간다움에 대한 우리의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식민지 한국 문학의 정전으로 손꼽히는 고향을 중심으로 이기영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가진 특징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진부한 말입니다만 세상은 변하고 이에 발맞추어 사람도 변합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100여 년 전 식민지 시대, 그리고 농촌이라는 공간은 도시로부터 떨어지기 어려운 오늘날 우리에게 다소 거리감을 느끼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쁜 일상에서도 종종 인간이라는 나름의 기준으로 가치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결정합니다. 인간의 인식론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이죠. 저는 이기영이 혁명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인간다움에 많은 의견을 남겼으며 이러한 면모야말로 지금 여기에 우리가 그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읽는 하나의 의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